안녕하세요, 여러분. 틀딱이 알려줄게 두 번째 파일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유흥업소, 외국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죠. 그 문화가 갖고 있는 원초적인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을까요? 해가 떨어지면 불야성을 이루는 그 수많은 유흥업소들, 거기에 종사하는 수십만 아니면 100만이 넘는 인구가 있을 수도 있죠. 그 연관된 사람들, 그분들의 치장을 위한 미용업소들, 그분들의 몸을 장식하는 수많은 옷가게, 액세서리, 그리고 그걸로 이어지는 명품 시장까지. 아무도 그 문화를 사랑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생계를 이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진 못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인 GDP 생산의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상한 반문화 때문에 우리는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아주 웃긴 법을 만들고 그 법 체계 안에서 그 법을 피해 나가는 다른 요령을 또 개발해 나가고 있죠. 김건희 여사, 대통령의 부인, 줄리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유튜브 매체들이 공격을 했죠. 그 줄리라는 이름의 상징성은 한 여자의 과거 직업 전력을 확정 짓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과연 그것이 옳은 방법일까? 과거에 나의 직업이 어떻든 현재 나를 봐주는 게 훨씬 타당한 사회적인 모양새가 아닐까요? 한국에서 상납 스캔들로 혐의가 입증된 건 아니지만 세상을 떠들게 했던 젊은 정치 지도자, 여당의 당대표 이준석 씨의 얘기를 하죠. 선거전에서 이준석과 한동훈의 삼국지 논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이준석의 메시지는 여포는 동탁을 찌릅니다. 그것도 황당한 사건으로 라는 말을 했어요. 이 스토리에 나오는 세 명의 인물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포, 동탁, 초선. 이준석이 말하는 황당한 사건은 뭘까요? 여포와 동탁 사이에서 초선이라는 여자의 삼각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멘트예요. 권력자의 삼각불륜을 언급한 걸로 보이죠. 휴머니즘이 아주 결핍된 이러한 사고방식은 권력자의 권력싸움과 한 초선이라는 여자의 삼각관계라는 방탕한 성적인 코드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초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양아버지 왕윤, 자기의 양딸을 권력자 동탁에게 첩으로 보내고 여포의 애인으로 만들어 권력의 삼각관계를 만들어내요. 결국은 초선은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서 처절하게 희생된 비련의 여인이죠. 여기서 이준석이 암시한 동탁, 그리고 그의 부하 여포, 동탁의 애첩 초선, 중국의 4대 미녀로 꼽히는 초선. 지금 현 정치 상황에서 어떤 인물들을 암시했을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반대편에서 공격당한 한동훈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같은 수준의 멘트를 서로 주고받았죠. 한동훈의 입이라고 불려졌던 김경률 비대위원장. 디올백 사건 때 이런 말을 하죠. 대통령의 부인을 사치와 난잡한 사생활에 마리 앙뚜아네트로
비교를 해요.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제 자유, 평등 뭐 이와 같은 이념들을 당연히 연상하는데 아니다. 뭐 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그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인가요? 이제 이분의 어떤 사치 뭐 이런 거. 네,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뭐 건물들을 털 때마다 드러나니까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그때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이른바 국정농단에서도 뭐 비아그라다 뭐다 이런 것도 나왔는데 이게 저는 감성점을 폭발시켰다고 하긴 보거든요. 그렇죠. 마리 앙뚜아네트 한번 볼까요? 오스트리아의 왕가의 공주로 태어나 평생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사치가 그녀에게는 아주 기본적인 삶이었겠죠. 루이 16세에 시집가서 왕비의 생활을 하며 결국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질 때까지 그녀에게 걸쳐졌던 죄명은 사치, 두 아들과의 근친상간, 그리고 국민 심판에 붙여져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죠.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여기서 김경률이라고 하는 사람의 난잡한 사생활의 정의는 뭘까요? 사치는 알겠어요. 하지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사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공주의 삶이에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꿈을 꿀 수 없는. 좋아요. 사치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죠. 난잡한 사생활이라는 표현은 뭘까요? 이것도 성적인 의미를 강하게 암시하고 있죠. 이런 식의 모욕을 누군가가 당신의 부인, 여동생, 어머니에게 한다면 당신의 행동은 이미 전에 정해진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대통령 부인을 줄리, 초선, 마리 앙뚜아네트 이런 성적인 코드로 포장을 해서 매장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자, 평행이론. 박근혜 탄핵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벌써 한 8년 됐나요? 박근혜 탄핵 때 나왔던 어떤 성적인 코드가 있었나요? 박근혜, 최태민 목사, 최순실의 아버지죠. 또한 최순실의 이혼한 전 남편, 그리고 고영태라고 하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하죠. 이 탄핵에 불씨를 붙이게 한 이화여대 학생들의 시위, 정유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최순실의 딸인데 명확히 누가 아버지라는 것 없이 애매한 뭔가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프레임으로 또 만들었어요. 검찰과 특검이 수사 중에 청와대의 자료를 보면서 과다한 고산병 치료제. 고산병 치료제는 원래 혈액순환제에서 나오는 거죠. 고혈압 치료제나. 당뇨병 치료제가 다이어트 약품으로 되는 것처럼 한 가지 약품인데 여러 가지 기능은 있을 수 있죠. 흡사 그것이 어떤 이 여자의 개인 사생활에 쓰여 있는 것처럼.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설사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그게 탄핵의 사유인가요? 많은 남자를 알고 지낸다고 해서 국가의 안보에, 국가의 경제에 그렇게 해가 될까요?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뭘 했나요? 제3자 뇌물죄, 최순실과 박근혜의 경제 공동체. 뭐 거의 그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그러한 프레임으로 뇌물죄를 성사시켜 대통령을 탄핵했죠. 뇌물죄로. 참 어려운 일이에요. 국가 내란자도 아닌데 뇌물죄로 탄핵을 시켰다는 것.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뽑았어요. 박정희 독재자의 추억을 잊지 못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에요. 지난 수년간 몇 번의 탄핵이 있었나요? 노무현, 박근혜, 또 윤석열의 탄핵을 얘기해요. 뭐 이 정도 되면 홈쇼핑에서 물건 사서 반품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아무리 잘 나가는 홈쇼핑도 망할 거예요. 반품 때문에.
그 망해가는 데가 어디겠어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반품하고 이거를 거듭하고 수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는 보수 쪽에서 문재인을 수사하라는 목소리가 아직도 끊이질 않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대통령을 어떻게 뽑아야 할까요? 로마가 멸망할 때 그거의 근본 원인은 재정 상태의 몰락으로 인해서 로마의 멸망이 이어졌죠. 그때 재정 상태를 가리기 위해 대중들에게 제시했던 전략은 빵과 서커스죠. 똑같아요. 지금도. 빵을 주고 서커스를 보여주고. 빵.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수많은 표퓰리즘. 빵. 25만 원. 서커스. 뭘까요? 중요한 현안을 덮고 불평등, 민생, 국가의 안보, 국민의 길을 가리는 이런 행태. 본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죄가 있으면 죄를 묻고 그 죄를 크게 만드는 주위에 쓸데없는 어리석은 민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러한 더러운 매스컴 플레이 이런 것들은 자제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의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파일도 많이 봐주세요.